경부고속도로 428km. 미친 짓이라 불린 역사. 1970년 7월 7일 아스팔트 위에 뿌려진 술. 대전 인터체인지 광장. 대통령의 손에서 샴페인이 터졌다. 하얀 거품이 검은 아스팔트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서울 말죽거리에서 부산 구서동까지 428km. 한반도의 척추가 연결된 날이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환호했다. 어떤 이들은 만세를 불렀고 어떤 이들은 바닥을 어루만지며 울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5시간 걸리던 길이 3시간 30분으로 줄어들었다. 전 일일 생활권. 대한민국의 시간과 공간이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그 화려한 샴페인 거품 뒤에 가려진 차가운 숫자들을 직시해야 한다. 이 공사가 시작되던 무렵 대한민국의 성적표는 처참했다. 인구 3,013만 명, 실업률 6.2%, 물가 상승률 12%, 그리고 가장 잔인한 숫자, 1인당 국민소득 142달러. 필리핀보다 못 살았고 태국보다 가난했다. 수출액은 고작 3억 달러 수준이었다.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을 앞서던 시절이었다. 거리에 자동차는 드물었다. 서울 시내조차 도로가 비어 있었다. 그런 나라에서 고속도로를 뚫겠다고 했다. 세계은행은 고개를 저었다. 한국에는 고속도로가 필요 없다고 했다. 차도 없는 나라에 길을 닦는 것은 국가 재정의 낭비라고 경고했다. 국내의 반대도 거셌다. 야당과 지식인들은 비판했다. 그 돈이면 옥수수를 사라고 했다. 부자들을 위한 유람길을 만들 셈이냐고 따졌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142달러의 나라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무모한 도박이었다. 돈이 없었다. 그래서 치욕을 견뎠다. 일본에서 받은 대일 청구권 자금이 투입되었다. 식민지 지배의 대가로 받은 돈이 아스팔트 바닥에 깔렸다. 그것으로도 부족했다. 정부는 휘발유세를 대폭 올렸다. 가난한 국민의 주머니를 쥐어짜고 차관을 얻어와 억지로 밀어붙인 공사였다. 알려지지 않은 목적도 있었다. 안 보였다. 6.25 전쟁 당시 탱크 한 대 없이 밀려났던 기억이 있었다. 유사시 북한군을 막아내고 우리 군의 기동로를 확보해야 했다.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산업도로가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방어선이자 거대한 활주로였다. 반대와 우려, 가난과 안보위기. 그 모든 악조건을 뚫고 2년 5개월 만에 길이 열렸다.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 그러나 그 속도전의 이면에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았다. 공식 사망자 77명. 5.5km마다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돈이 없어서 속도로 메웠고 장비가 없어서 몸으로 때웠다. 화려한 개통식의 샴페인은 그들의 희생 위에서 터지고 있었다. 1970년 7월 7일, 그날은 단순한 도로 개통일이 아니었다. 농경사회의 느린 시계가 멈추고 산업사회의 거친 엔진이 돌기 시작한 날이었다. 가난이라는 중력을 뿌리치고 대한민국이 질주를 시작한 날이었다. 142달러의 나라가 감행했던 가장 무모하고도 거대한 도박. 경부고속도로 428km의 기록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1964년 12월, 소독본. 공항의 겨울바람은 매서웠다. 활주로에 루프트한자 여객기 한 대가 내려앉았다. 한국의 대통령 박정희가 트랩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국적기를 타고 오지 못했다.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전용기는커녕 독일까지 날아갈 장거리 여객기조차 없었다. 서독정보가 보내준 비행기를 얻어 타고 간 길이었다. 돈을 빌리러 간 대통령이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흘린 눈물을 담보로 차관을 얻어야 했다. 일정 중 서독 측은 그를 아우토반으로 안내했다. 히틀러가 만들고 라인강에 기적을 실어 날랐던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 의전 차량이 도로 위에 올라탔다. 속도계 바늘이 시속 160km를 가리켰다. 차창밖 풍경이 휙휙 지나갔다. 동승한 수행원들은 숨을 죽였다.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속도였다. 한국의 비포장도로에서 덜컹거리며 시속 40km로 기어가던 그들에게 이 매끄러운 질주는 충격이었다. 대통령이 갑자기 지시했다. 차를 세우시오. 수행원들이 당황했다. 고속도로 한복판이었다. 차량이 갓길에 멈춰섰다. 박정희는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아우토반의 아스팔트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허리를 굽혀 바닥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단단했다. 빈틈이 없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뻗어나가는 도로의 소실점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독의 풍경 대신 대한민국의 산하가 겹쳐지고 있었다. 서울에서 춘천을 가려면 하루를 꼬박석 써야 하는 나라. 강원도에서 캔 석탄이 서울로 오지 못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나라. 남해안의 생선이 서울로 올라오기도 전에 썩어버리는 나라. 그는 깨닫고 있었다. 서독이 부강한 이유는 공장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혈관이 사람과 물자를 멈추지 않고 돌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차에 다시 오른 그는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 그는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한반도의 윤곽을 대강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굵은 선을 그었다. 서울에서 강릉으로, 대전에서 목포로, 국토의 뼈대를 긋고 있었다. 이때 그의 머릿속에는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 외에 또 하나의 절박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안 보였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의 기억은 트라우마였다. 북한군은 소련제 T-34 탱크를 앞세우고 밀고 내려왔다. 국군은 속수무책이었다. 탱크가 없었다. 대전차 무기도 부족했다. 무엇보다 기동력이 없었다.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었다. 경력을 이동시킬 도로가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전선은 무너졌다. 좁은 신장로에서는 피란민과 군용 트럭이 뒤엉켜 오도 가도 못했다. 휴전 이후에도 상황은 불안했다. 만약 다시 전쟁이 난다면? 북한의 기계화 부대는 더 강해져 있었다. 우리가 대응하려면 우리도 탱크를 빠르게 이동시켜야 했다. 전방으로 병력을 순식간에 투입해야 했다. 유사시에는 도로 자체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가 되어야 했다. 기존의 꾸불꾸불한 도로는 쓸모가 없었다. 탱크가 지나가면 흙길은 뭉개진다. 다리는 무너진다. 크고 단단한 게, 직선으로 뻗은 게,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다. 고속도로는 단순한 산업도로가 아니었다. 유사시 북한의 남침을 막아내 거대한 방어선이자 반격의 통로였다. 그래서 훗날 경부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이 비상활주로로 설계되었다. 중앙 분리대를 치우면 바로 전투기가 뜰 수 있게 만들었다. 그 구상이 바로 아우토반 위에서 시작된 것이다. 귀국 후 1965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지도를 펼쳤다. 그리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고속도로를 뚫어야겠다. 관련 자료를 모두 모아라. 서독, 미국, 일본, 심지어 공산권 국가의 자료라도 상관없다. 전부 구해와라. 대통령은 밤을 새워 자료를 읽었다. 직접 공사비를 계산하고 노선을 그어보았다. 그러나 반응은 차가웠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회의적이었다. 그럴만도 했다. 당시 한국의 경제지표는 절망적이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안팎을 오가고 있었다. 인구 3천만 명 중 실업자가 넘쳐났다.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런 나라에서 고속도로라네. 1966년 정부는 미국의 도움을 기대했다. 세계은행 ARBRD 조사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들은 냉철한 경제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이 한국의 도로 사정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내놓았다. 결론은 명확했다. No. 시기삼조라는 것이었다. 보고서의 논리는 완벽했다. 첫째, 한국에는 달릴 차가 없다. 자동차 등록 대수 4만 5만 대 수준. 그마저도 대부분 서울에 있었다. 고속도로를 만들어봐야 텅텅 빌 것이다. 둘째, 경제성이 없다. 투자 대비 회수율이 너무 낮다. 셋째, 기존 도로 정비가 먼저다. 서울 부산 국도를 포장하고 철도를 개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세계은행 총재 유진 블랙은 못을 박았다.
개발도상국이 고속도로에 돈을 쓰는 것은 낭비다. 한국은 식량 증선이나 비료 공장 건설에 집중하라.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통보였다. 선진국의 시각에서 한국의 고속도로 계획은 가난한 집 가장이 빚을 내서 최고급 스포츠카를 사겠다는 허영심으로 보였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경제기획원조차 반대했다. 투입 대비 효과가 낮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다른 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관료와 학자들은 철도 중심의 물류 체계를 지지했다. 일제 강점 기부터 깔려있는 철도를 복선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철도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 철도는 정해진 역에서만 멈춘다. 하지만 자동차는 어디든 갈 수 있다. 문전 연결성, 공장에서 항구까지, 농촌에서 도시까지. 구석구석 연결하려면 자동차가 다녀야 했다. 그리고 자동차가 다니려면 길이 있어야 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길이 뚫리면 차는 늘어날 것이다. 공장이 들어설 것이다. 도시가 생길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 교과서에는 없는 논리였다. 직관이었고 미래에 대한 베팅이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았다. 돈이 없었다. 세계은행이 돈줄을 쥐었다. 미국도 고개를 저었다. 국내 세금으로는 턱도 없었다. 이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그는 다시 지도를 보았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누구도 가보지 않은 게,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다. 비정상적인 자금, 비정상적인 속도, 그리고 비정상적인 희생을 각오해야 했다. 1967년 대통령은 재선 공약으로 고속도로 건설을 발표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논쟁은 끝났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였다. 돈을 어디서 구해올 것인가? 그리고 누가 이 미친 공사를 수행할 것인가? 건설부 관료들은 난색을 표했다. 국내 건설사들은 경험이 없었다. 설계도면 하나 그릴 줄 아는 기술자가 없었다. 그때 한 남자가 불려왔다. 태국에서 고속도로 공사를 해봤다는 현대건설의 정주영이었다. 정부는 두 가지 무기를 준비했다. 하나는 일본에게서 받아낼 대일 청구권 자금, 또 하나는 육군 공병대, 돈과 군대. 이 두 가지를 쥐고 대한민국은 고속도로라는 전쟁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탱크가 달릴 수 있는 길을 만든다. 가난을 끊어낼 길을 만든다. 아우토반에서 보았던 그 환영을 한반도의 흙바닥 위에 현실로 만든다. 그것은 꿈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발악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발악은 1968년 2월 첫 삽을 뜨면서 현실이 되었다. 1967년 대한민국은 고속도로를 몰랐다. 단순히 모르는 정도가 아니었다. 개념 자체가 없었다. 그거 그냥 찻길 아니요? 빨리 달리면 고속도로지. 뭐가 다르단 말이오? 관료들조차 고개를 갸웃거렸다. 신호등이 없고 입체교차로가 있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게 유료도로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절이었다. 돈을 내고 도로를 달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당시 국내에 고속도로 관련 논문은 딱 하나 있었다. 나중에 건설부 장관이 된 주원이 쓴 것이 유일했다. 그가 장관이 된 이유도 단순했다. 대통령이 물었다. 누가 고속도로 좀 아나? 주원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썼답니다. 그럼 그 사람 시켜. 전문가가 없으니 무지가 판을 쳤다. 무지는 때로 코미디를 만들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천안에서 벌어졌다. 고속도로 노선이 충남 천안을 지난다는 소식이 들렸다. 당시 김옥현 천안시장은 흥분했다. 그는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천안 인터체인지를 천안 시내 한복판에 만들어 주십시오. 접근성이 좋아야 시민들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지금 들으면 기겁할 소리다. 고속도로 나들목은 도심 외곽에 지어서 교통을 분산시키는 게 상식이다. 시내 한복판에 톨게이트를 만들면 도시는 마비된다. 지금 같으면 결사반대할 혐오시설 취급을 받는다. 하지만 당시 천안시장은 진심이었다. 그는 인터체인지를 기차역 같은 곳으로 생각했다.
천안역이 시내에 있듯이 천안 IC도 시내에 있어야 땅값이 오르고 상권이 산다고 믿었다. 이른바 핀피 현상이 거꾸로 일어난 것이다. 설득하는데 애를 먹었다. 시장님, 고속도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차가 막힘없이 달려야 하는데 시내로 들어오면 그게 무슨 고속도로입니까? 관료들이 내려가서 한참을 설명하고 나서야 겨우 천안 외곽으로 위치를 잡을 수 있었다. 수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수원 시내를 관통해야 한다는 지역 유지들의 주장을 꺾기 위해 대규모 용역 보고서까지 만들어야 했다. 고속도로에 대한 무지는 정치권으로 넘어가면 반대라는 거대한 벽이 되었다. 당시 야당인 신민당. 그곳에는 훗날 대통령이 되는 걸출한 두 정치인이 있었다. 김대중 그리고 김영삼. 그들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이유는 분명했다. 단순한 딴지가 아니었다. 나름의 논리가 있었다. 첫 번째 논리는 지역 편중론이었다. 1967년 12월 국회 건설위원회 김대중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정부는 들어라. 지금 모든 투자가 경상도로 집중되고 있다. 전라도는 푸대접을 받고 있는데 또 경상도 쪽으로 고속도로를 뚫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의 지적은 날카로웠다. 경부선 철도가 이미 서울과 부산을 잇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고속도로를 깐다는 것은 중국 투자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 부산은 이미 철도와 국도가 있다. 정 뚫으려거든 서울 강릉 고속도로를 먼저 뚫어라. 아니면 호남선을 복선화해라. 동서균형발전을 주장한 것이다. IBID 보고서까지 인용하며 논리적으로 따고 들었다. 김영삼 의원도 가세했다. 유진호 신민당수도 목소리를 높였다. 남북으로 뚫는 것보다 동서를 잇는 게 급하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당시 호남과 강원도는 소외되어 있었다.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 뻔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급한 처방을 내놨다. 노선을 비틀었다. 원래 청주를 지나려던 노선을 대전으로 끌어내렸다. 대전에서 갈라져 호남 고속도로를 놔주겠다고 약속했다. 경주와 포항 쪽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경주를 거쳐가도록 노선을 억지로 꺾었다. 정치적 셈법이 설계도 위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고속도로가 뱀처럼 휘어지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 반대의 두 번째 논리는 더 현실적이었다. 이른바 옥수수론. 1967년과 1968년 한반도 남부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다. 농심은 타들어갔고 식량 사정은 악화되었다. 학교에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아이들이 넘쳐났다. 야당은 정부를 몰아세웠다. 지금 국민은 굶고 있다. 가뭄 대책비가 시급하다. 그런데 수백억 원을 들여서 도로를 닦나? 그 돈으로 옥수수를 사서 배급해라. 비료 공장을 지어라.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었다. 당장 배고픈 사람들에게 미래를 위해 길을 닦자는 말은 배부른 소리로 들렸다. 언론도 가세했다. 조선일보 사설. 꿈을 현실화하려면 난관을 각오해야 한다. 최소 600억 원 들 텐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나? 동아일보 기사. 주택난도 해결 못하면서 4년 만에 고속도로라니 의욕만 앞섰다. 속도 조절론이 대세였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너무 빠르다는 것이었다. 나라 살림 거덜난다는 우려였다. 현장에서는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다. 야당 의원들이 공사 현장에 와서 드러누웠다는 일화. 유명한 사진이 있다. 불도저 앞을 막아서는 모습. 물론 훗날 김영삼 대통령은 그것이 합성이거나 와전된 이야기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김종필은 그때 노란띠 두르고 드러눕지 않았냐며 공격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만큼 반대의 강도가 치열했다는 방증이었다. 정부는 고립되었다. 안에서는 야당과 언론이 때리고 밖에서는 세계은행이 돈을 안 주겠다고 버텼다. 이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한다는 건 정치적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공사비가 예상을 초과해서 국가 재정에 파탄난다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도박이었다. 하지만 박정희의 계산법은 달랐다. 그는 야당의 분배 논리를 거부했다. 나눠줄 옥수수는 먹으면 없어진다.
하지만 길을 닦으면 그 길로 옥수수도 나르고 비료도 나르고 공장도 돌린다. 가난을 구제하는 건 옥수수가 아니라 일자리다. 그는 고속도로 건설 자체가 거대한 공공 근로사업이라고 봤다. 실업자들에게 일감을 주고 월급을 주는 수단이었다. 뉴딜 정책을 흉내낸 것이었다. 1967년 11월, 주원 건설부 장관이 국회에 불려나갔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예산도 없이 무슨 공사냐? 설계도는 어디 있냐? 주원 장관은 일본 소설 호조키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버텼다. 바람이 불면 통장수가 돈을 번다. 고속도로가 뚫리면 경제가 산다는 뜻이었지만 의원들은 코웃음을 쳤다. 장관 내려와라! 고성이 오갔다. 결국 이 무지와 반대의 벽을 뚫을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실적, 눈으로 보여주는 것. 100마디 말보다 아스팔트 1km를 먼저 깔아서 보여주는 것. 차가 달리는 걸 보여주면 믿겠지? 정부는 의회의 예산 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삽부터 뜨기로 했다. 편법이었다. 차관 도입을 전제로 예산을 가불해서 쓰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1968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모두가 반대하는 그 길 위로 불도저가 들어갔다. 1967년 말, 대통령의 지시는 떨어졌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뚫는다. 이제 남은 것은 계산기를 두들기는 일이었다.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드는가? 얼마나 있어야 이 미친 공사를 감당할 수 있는가? 정부는 각 부처와 기관에 숙제를 냈다. 견적서를 뽑아오라고 했다. 며칠 뒤 보고서들이 청와대 책상 위에 올라왔다. 그런데 숫자가 이상했다. 단순히 오차가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공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건설부의 보고서 650억 원, 육군 공병감실의 보고서 490억 원, 재무부의 보고서 330억 원,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보고서 책 80억 원.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가장 비싼 건설부 650억과 가장 싼 서울시 180억의 차이가 무려 3배가 넘었다. 이것이 당시 대한민국의 토목 수준이었다. 설계 기준도 없었다. 표준 품셈도 없었다. 고속도로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 들어가는 자재가 얼마인지,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저 짐작으로 적어낸 숫자들이었다. 주먹구구였다. 건설부는 나중에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슬그머니 숫자를 고쳤다. 650억 원은 너무 많아 보였던 모양이다. 450억 원으로 깎아서 다시 올렸다. 국가 대사를 놓고 흥정을 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답답했다. 공무원들의 숫자 노름을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민간업자를 불렀다. 현대건설 정주영. 그는 당시 태국에서 고속도로 공사를 해본 경험이 있었다. 물론 그것도 선진국 수준의 고속도로는 아니었다. 하지만 국내 건설사 중에서는 유일한 유경험자였다. 정주영이 계산기를 두들겨서 가져왔다. 280억 원. 가장 싼 금액이었다. 건설부 견적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이었다. 정부는 계산을 마쳤다. 건설부의 450억 원과 현대건설의 280억 원. 그 사이 어디쯤에서 타협을 봤다. 최종 예산 330억 원. 정부는 못을 박았다. 이 돈으로 해라. 더 이상은 없다. 이 330억 원이라는 돈,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1조 5천억 원 정도다. 428km 대공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을까? 비교 대상이 있다. 비슷한 시기 일본은 도명 고속도로를 닦고 있었다. 일본의 1km당 건설비는 약 8억 원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총 연장 428km에 330억 원, 나누면 1km당 7,700만 원 꼴이다. 1억 원도 안 되었다. 일본의 8분의 1 가격, 10분의 1에 가까운 초저가. 일본 기술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비웃었다. 대놓고 조롱했다. 그 돈으로 고속도로를 깐다고? 고속도로가 아니라 비포장 밭두렁을 만들 셈이냐? 한국은 기적을 믿는가 보군. 맞다. 우리는 기적을 믿어야 했다.
아니, 기적을 조작해서라도 만들어야 했다. 돈이 없으면 무엇으로 메워야 하는가? 답은 정해져 있었다. 값싼 노동력, 그리고 생략된 절차. 설계도? 그런 거창한 것이 있을 리 없었다. 착공식이 열리던 날까지도 완벽한 설계도면 한 장 없었다. 기술자들은 서울 시내 서점으로 달려갔다. 일본 서적을 파는 곳을 뒤졌다. 일본 도로공단에서 나온 기술 서적을 닥치는 대로 사모았다. 밤새 사전을 찾아가며 번역했다. 일본의 도면을 베끼고 수치를 한국 실정에 맞춰 대충 고쳤다. 현장 조사는 더 가관이었다. 원래대로라면 지질 조사를 하고 땅을 파보고 흙의 성분을 분석해야 한다. 그럴 시간도 돈도 없었다. 헬리콥터를 띄웠다. 대통령과 기술자들이 헬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았다. 저기로 뚫으면 되겠군. 저 산은 피해서 갑시다. 지도 위에 컴퍼스와 자를 대고 쓱쓱 그렸다. 그게 노선이었다. 산이 있으면 뚫어야 하는데 터널을 뚫으면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뱀처럼 휘어지게 그렸다. 산을 피해서 돌아가야 했으니까. 땅 주인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코미디였다. 측량 기사들이 줄자를 들고 남의 집 마당으로 들어갔다. 여기 고속도로가 납니다. 땅 주인은 펄쩍 뛰었다. 이놈들이 미쳤나? 조상님 묘소가 있는 곳이다. 낫을 들고 쫓아나왔다. 그러면 현장 소장은 막걸리 한 마를 사들고 찾아갔다. 밤새 술을 따라주며 빌었다. 영감님, 나라에서 하는 일입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겁니다. 이 길이 뚫리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애국심에 호소하고 막걸리에 호소했다. 그렇게 땅을 뺐다시피 해서 길을 냈다. 1968년 2월 1일 서울 달래내 고개 기공식 현장. 영하의 날씨였다. 바람이 칼처럼 불었다. 대통령이 발파 버튼을 눌렀다. 쾅!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그 소리는 건설 현장의 발파음이라기보다 전쟁 개시를 알리는 포성 같았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의 전선이 형성되었다. 적군은 명확했다. 앞을 가로막는 험준한 산맥, 바닥이 보이는 예산, 그리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세상의 상식. 아군은 철화했다. 미군 부대 폐차장에서 주워와서 고친 낡은 불도저, 삽자루를 쥔 병사들, 그리고 하면 된다는 구호 하나뿐인 건설사 직원들. 현대건설 정주영 사장은 현장에 야전 침대를 폈다. 그는 알았다. 이 돈으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사하면 무조건 망한다. 적자가 날 것이 뻔했다. 방법은 하나, 기간을 단축하는 것. 1년 걸릴 일을 3개월에 끝내는 것. 그래야 인건비라도 줄이고 장비 임대료라도 아낀다. 그래서 돌관공사라는 말이 나왔다. 쉴 새 없이 뚫고 나간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1km당 1억 원도 안 되는 돈, 설계도도 없는 현장, 장비보다 사람이 많은 공사판. 이 무모한 도박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실패하면 국가 부도, 성공하면 신화. 확률은 반반이 아니었다. 99%의 실패와 1%의 기적. 그 1%를 잡기 위해 대한민국은 밤을 잇기로 했다. 해가 지면 끝나는 공사가 아니었다. 어둠이 내리면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1968년 봄, 한반도의 산하가 뒤집히고 있었다. 서울에서 수원, 대전에서 대구, 부산에서 울산,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음이 울렸다.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소리였다. 새들이 놀라 날아오르고 오랜 세월 잠자던 산의 허리가 잘려나갔다. 경부고속도로 428km. 이 거대한 봉사판을 지배하는 규칙은 딱 하나였다. 속도. 돈이 없으니 싸게 지어야 했고 돈이 쪼들리니 빨리 끝내야 했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인건비가 늘어난다. 장비 임대료가 늘어난다. 물가가 오르면 자재비도 뛴다. 가난한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법은 시간을 단축하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돌관공사, 쉴 새 없이 몰아쳐서 단기간에 해치운다.
이것은 공학적인 용어가 아니었다. 군사 용어에 가까웠다. 현장에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랐다. 장비는 멈추지 않았다. 불도저는 엔진이 과열되어 연기가 날 때까지 흙을 밀었다. 사람은 교대로 쪽잠을 자며 기계를 돌렸다. 가장 큰 적은 어둠이었다. 해만 지면 작업을 할 수가 없었다. 당시의 공사 구간 대부분은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나 허허 벌판이었다. 전기가 들어올 리 만무했다.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다. 보통의 공사 현장 나면 작업을 멈추고 쉬어야 한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밤을 지워버리기로 했다. 햇불 작전. 현장 곳곳에 드럼통이 배달되었다. 반으로 자른 드럼통 안에 폐유를 들이부었다. 손뭉치나 헌 옷가지에 기름을 적셔 불을 붙였다. 폐타이어를 태우기도 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 그 드럼통 횃불을 공사 라인을 따라 수백 개, 수천 개를 세웠다. 멀리서 보면 장관이었다. 검은 산등성이를 타고 붉은 불빛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마치 거대한 용 한 마리가 국토를 가로지르며 꿈틀대는 것 같았다. 주민들은 그 광경을 보며 혀를 찼다. 도깨비 불이다.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하지만 가까이서 본 현장은 낭만이 아니었다. 지옥도였다. 폐타이어와 폐유가 타면서 뿜어내는 매캐한 연기. 검은 그을음이 작업자들의 얼굴을 뒤덮었다. 눈만 하얗게 번들거리는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흙을 퍼날랐다. 콧구멍 속까지 새카맣게 변했다. 기침을 하면 검은 가래가 나왔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횃불 아래서 밥을 먹고 횃불 아래서 삽질을 했다. 잠은 죽어서 자자. 현장 사무소 벽에는 섬뜩한 표어가 붙어 있었다. 이 속도전에 기름을 부은 것은 군대였다. 육군 공병대.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총 대신 곡괭이를 들었다. 제11901 건설공병단, 제11901이 건설공병단. 이름도 생소한 부대들이 현장에 투입되었다. 이것은 공사가 아니라 작전이었다. 현장 소장은 지휘관이었고 작업반장은 분대장이었다. 고지를 점령하라. 돌격, 앞으로. 군대 용어가 난무했다. 삼명하복, 까라면 깠다. 안 되면 되게 했다. 민간 건설사들이 막깃거리는 험지나 난코스는 어김없이 공병대의 몫이었다. 중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가파른 절벽. 그곳에 병사들이 밧줄을 타고 매달렸다. 사람의 손으로 바위에 구멍을 뚫었다.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폭파된 돌덩이를 지게에 지고 날랐다. 그들은 기계보다 강했고 불도저보다 질겼다. 군인 정신이라는 이름 아래 젊은 병사들의 피와 땀이 아스팔트 바닥에 섞여 들어갔다. 그들은 월급도 받지 않았다. 국가 재건이라는 명분 하나로 무료 노동력을 제공했다. 경부고속도로의 기적적인 저비용은 사실상 그들의 희생 덕분이었다. 민간 건설사들도 군대를 흉내냈다. 현대건설 정주영 사장은 아예 현장에서 살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지프차를 타고 전 구간을 돌았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요령을 부리는 현장이 있으면 불호렴이 떨어졌다. 임자, 이따위로 할 거야? 오늘까지 못 끝나면 집에 갈 생각 마. 그의 리더십은 야전 사령관 같았다. 직원들은 그를 무서워하면서도 따랐다. 사장부터 말단 인부까지 진흙탕을 뒹굴었기 때문이다. 1968년 여름, 대홍수가 났다. 장마가 시작되자 공사장은 물바다가 되었다. 애써 쌓아올린 제방이 무너졌다. 다져놓은 노반이 흙탕물에 쓸려 내려갔다. 사람들은 망연자실했다. 몇 달 동안 피땀 흘려 해놓은 일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다. 하지만 주저앉을 시간이 없었다. 비가 그치기도 전에 다시 삽을 들었다. 무너진 흙을 다시 쌓고 물에 잠긴 장비를 건져내 닦았다. 보통 일주일 걸릴 복구 작업을 하루 이틀 만에 끝났다. 미친 속도였다. 자연재해조차 그들의 오기를 꺾지 못했다. 이 속도전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빨리빨리라는 유전자를 심었다. 밥도 빨리 먹고 일도 빨리 하고 걸음도 빨리 걷는 한국인. 그 급한 성질이 사실은 이 경부고속도로 현장에서 잉태된 것이다.
느긋하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 남들 잘 때 해야 따라잡을 수 있다는 감박. 그것이 1960년대 말의 시대 정신이었다. 물론 대가도 있었다. 속도에 미쳐 있다 보니 디테일을 놓쳤다. 땅을 충분히 다지지 못하고 포장을 했다. 배수 시설을 엉성하게 만들었다. 나중에 개통하고 나서 비만 오면 도로가 꺼지고 갈라졌다. 매년 보수공사를 해야 했다. 부슈공사라는 비판, 날림공사라는 비난. 맞는 말이다. 그 시절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가진 게 없었으니까.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사람의 목숨과 시간으로 메워야 했으니까. 완벽하게 하려면 10년이 걸린다. 하지만 조국은 10년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었다. 당장 내일 먹을 거리가 급한 나라였다. 그래서 그들은 완벽함 대신 속도를 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물 중 첫 번째가 세상에 나왔다. 1968년 12월 21일, 착공 10개월 만에 서울 수원 구간이 가장 먼저 개통되었다. 20km 남짓한 짧은 구간. 하지만 그 의미는 폭발적이었다. 사람들이 몰려왔다. 고속도로라는 것을 구경하러 왔다. 시원하게 뚫린 4차선 도로 위를 자동차가 질주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눈 깜짝할 새에 도착했다. 와, 진짜 빠르네. 이게 고속도로라는 거구나.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열광했다. 하면 된다는 구호가 헛소리가 아님을 눈으로 확인했다. 자신감이 붙었다. 속도는 더 빨라졌다. 수원 오산, 오산 천안, 천안 대전. 불도저 부대는 거침없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갔다. 평야지대를 가로지르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진짜 시련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을.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평지 구간을 지나 충청도와 경상도의 경계, 험준한 산맥으로 들어서는 순간 대자연은 인간의 오만을 심판하듯 거대한 장벽을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다. 추풍령, 그리고 마의 구간이라 불린 옥천, 파도 끝이 없는 바위산. 그 앞에서 속도전은 무력해지기 시작했다. 1969년 가을,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어떻게든 뚫고 내려왔다. 대구에서 부산까지도 윤곽이 잡혔다. 그런데 허리가 문제였다. 대전에서 대구 사이, 소백산맥 줄기가 가로막고 있는 충북 옥천과 영동 구간. 이곳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다.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나왔다. 계곡을 메우면 절벽이 가로막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곳, 충북 옥천군 이원면, 당제터널. 지금은 옥천터널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당시 토목 기술자들은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고개를 저었다. 현장 인부들은 귀신 나오는 터널이라며 치를 떨었다. 경부고속도로 완공의 성패가 바로 이 600m 남짓한 터널 하나에 걸려 있었다. 이 구멍이 안 뚫리면 고속도로는 허리가 끊긴 뱀이 될 판이었다. 문제는 지질이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바위산 같았다. 하지만 막상 곡괭이를 대면 푸석하게 부서졌다. 퇴적암과 변성암이 뒤섞인 지대, 전문 용어로 파쇄대라고 부른다. 오랜 세월 품화작용으로 암석이 흙처럼 물러진 곳이다. 파고 들어가면 천장이 무너졌다. 지지대를 세우려고 하면 바닥이 꺼졌다. 흙과 돌이 쏟아져 내렸다. 낙반사고, 터널 공사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이다. 사람 살려!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작업하던 인부들이 흙더미에 깔렸다. 동료를 구하러 들어갔던 반장도 다쳤다. 처음 20m를 파는데 3명이 죽었다.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하루에 30cm도 못 파는 날이 수두룩했다. 파면 무너지고 파면 또 무너졌다. 현장 분위기는 흉흉했다. 인부들이 도망가기 시작했다. 여기서 일하다간 제명에 못 죽는다. 산신령이 노했다. 저 터널에는 귀신이 산다. 돈을 2배, 3배 더 주겠다고 해도 곡괭이를 잡으려는 사람이 없었다. 미국 기술진이 와서 현장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 지질에서는 터널을 뚫는 게 불가능하다. 우회도로를 내거나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노선을 변경할 시간이 없었다. 대통령은 완공 날짜를 못 박았다. 1970년 6월 말까지 끝내라. 남은 시간은 6개월 남짓.
일반적인 공법으로는 2년이 걸려도 못할 일이었다.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 정주영 사장은 속이 탔다. 현장 소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다. 담배 연기만 자욱했다. 시간은 가는데 방법이 없었다. 일반적인 콘크리트 타설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시멘트가 굳는 데만 일주일이 걸린다. 그 굳는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천장의 흙더미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다. 그때 미친 아이디어가 나왔다. 조감 시멘트를 씁시다. 조감 시멘트. 말 그대로 빨리 강해지는 시멘트다. 일반 시멘트보다 굳는 속도가 20배 빠르다. 타설하고 몇 시간이면 돌덩이처럼 굳는다. 알루미나 성분이 들어간 특수 시멘트였다. 문제는 돈이었다. 가격이 미쳤다. 일반 시멘트의 20배가 넘었다. 가뜩이나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는 현장이었다. 1km당 1억 원도 안 되는 공사비로 쩔쩔매는데 거기에 금가루나 다름없는 최고급 자재를 쓰겠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국내에는 없었다. 일본에서 전량 수입해야 했다. 경영진은 말렸다. 사장님, 이거 쓰다간 회사 망합니다. 적자가 감당 못할 수준으로 불어납니다. 정부에서 돈 더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주영은 결단했다. 그는 장사꾼이기 전에 승부사였다. 돈 따질 때가 아니다. 여기서 못 들으면 경부 고속도로가 안 된다. 고속도로가 안 되면 나라도 망하고 현대도 망한다. 수입해와. 부산항으로 조강 시멘트가 들어왔다. 트럭들이 줄을 지어 옥천으로 날랐다. 전쟁 물자 수송작전 같았다. 공법은 단순하면서도 무식했다. 굴착한다. 무너지기 전에 조강 시멘트를 들이붓는다. 순식간에 굳힌다. 다시 판다. 순간 접착제로 산을 붙여가며 뚫는 꼴이었다. 돈으로 시간을 산 것이다. 아니, 돈으로 산을 발라버린 것이다. 터널안은 지옥으로 변했다. 조강 시멘트는 구절 때 엄청난 고열을 낸다. 화학 반응 때문이다. 터널 내부 온도가 섭씨 70도까지 치솟았다. 숨이 턱턱 막혔다. 사우나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독한 시멘트 냄새와 먼지가 뒤엉켰다. 인부들은 옷을 벗었다. 팬티 바람으로 작업했다.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장화 속에 고였다. 시멘트 가루가 땀에 젖은 피부에 달라붙어 독이 올랐다. 피부병이 생겨 온몸을 긁으면서도 드릴을 놓지 않았다. 방독면도 없었다.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일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실눈을 뜨고 작업했다. 발파! 꽝 소리와 함께 먼지가 걷히면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달려들었다. 천장이 무너질까봐 겁이 났지만 물러설 곳이 없었다. 뒤에는 동료하는 감독관이 서 있었고 앞에는 뚫어야 할 암벽이 있었다. 하루 24시간 3교대. 밥도 터널 안에서 먹었다. 소금기 머금은 주먹밥을 시멘트 가루와 함께 삼켰다. 한 번은 대형 낙반 사고가 났다. 수십 톤의 바위가 무너져 내렸다. 작업반장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현장은 침묵에 빠졌다. 동료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 인부들은 주저앉았다. 곡괭이를 놓았다. 더 이상은 못합니다. 돈이고 뭐고 살아야겠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멈출 수는 없었다. 시신을 수습하고 위령제를 지내고 다시 발파 버튼을 눌렀다. 잔인한 시간이었다. 누군가의 아버지가 죽어나간 자리에 다시 그 비싼 시멘트를 붓고 다졌다. 그렇게 1m, 1m 전진했다. 현대건설은 이 터널 공사에서 막대한 적자를 봤다. 당제 터널 하나에 들어간 시멘트 값이 다시 구간 전체 공사비와 맞먹을 정도였다. 회사 기둥뿌리를 뽑아서 터널 안에 메운 셈이었다. 이것은 자본주의 논리가 아니었다. 자존심 싸움이었다. 자연과의 싸움이고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1970년 6월 27일 개통식을 불과 열흘 앞둔 날, 완공 예정일 이틀 전 마지막 발파음이 울렸다. 쾅! 자욱한 연기가 거쳤다. 어둠 속에서 반대편의 빛이 한 줄기 들어왔다. 뚫렸다. 관통이었다. 터널 양쪽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이 서로를 얼싸안았다. 시커먼 얼굴에 눈물 자국이 길을 냈다.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다. 정주영 사장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지독했던 바위산이 인간의 오기와 돈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남은 것은 포장공사. 일반적인 아스팔트 포장은 시간이 걸렸다.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터널 바닥에 바로 콘크리트를 쳤다. 마감이고 뭐고 없었다. 일단 차가 다닐 수 있게 평탄화만 했다. 그렇게 당제 터널은 경부고속도로 최대의 난코스이자 가장 많은 돈과 땀을 쏟아부은 구간으로 기록되었다. 개통식 날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이 터널을 통과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사람들이 팬티바람으로 피땀을 흘리던 그곳이었다. 차들은 시원하게 달렸다. 하지만 그 터널의 벽면에는 보이지 않는 흔적들이 박혀 있었다. 급하게 굳히느라 울퉁불퉁해진 콘크리트, 그 사이사이에 섞여 있는 인부들의 땀방울, 그리고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들의 한. 당제 터널은 증명했다. 한국인은 불가능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치른 이 대가는 과연 정당했는가? 가장 비싼 시멘트와 가장 값싼 목숨을 맞바꾼 현장. 경부고속도로의 허리는 그렇게 이어졌다. 단단하게, 아주 비극적으로 단단하게. 428km,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거대한 숫자는 또 다른 숫자를 품고 있다. 77명. 경부고속도로 공사 기간 중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망자 숫자다. 단순 계산해보자. 5.5km를 닦을 때마다 한 사람이 죽었다. 우리가 차를 타고 3분 정도 달리는 거리마다 누군가의 목숨이 바닥에 깔려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장 사람들은 안다. 이 숫자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비공식 집계로는 900명이 넘는다는 증언도 있다. 다치거나 불구가 된 사람은 셀 수도 없다. 건국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는 건국 이래 최대의 희생을 요구했다. 전쟁터가 아니었는데도 사람들은 전쟁처럼 죽어나갔다. 왜 죽었는가? 이유는 명확했다. 속도 때문이었다. 빨리 가야 했다. 대통령이 못 박은 완공 날짜는 다가오는데 공정률은 바닥이었다. 위에서는 쪼아댔고 아래에서는 뛰어야 했다. 안전? 그 시절에는 사치스러운 단어였다. 안전모 하나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현장이 수두룩했다. 안전화 대신 검정 고무신을 신고 미끄러운 진흙탕을 오르는 인부들이 태관이었다. 안전장치 하나 없는 절벽 위에서 허리에 새끼줄이나 밧줄 하나 묶고 매달렸다. 목숨을 담보로 한 고개였다. 가장 많은 사고 원인은 추락이었다. 교각을 세우다가 떨어졌다. 발을 헛디뎠다. 잠이 부족해서였다. 하루 3교대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쪽잠을 자며 18시간씩 일하기 일쑤였다. 피로가 누적된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그 찰나의 순간에 중심을 잃었다. 수십 미터 아래 계곡으로, 차가운 강물 위로. 그들은 비명지를 새도 없이 떨어졌다. 낙반도 끔찍했다. 터널 안에서 산을 깎아낸 절개지에서. 돌덩이가 쏟아지면 피할 곳이 없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공포는 배가 되었다. 하지만 비가 와도 작업은 멈추지 않았다. 판초 위에 하나 걸치고 삽질을 하다가 무너져 내리는 흙더미에 그대로 묻혔다. 중장비 사고도 빈번했다. 후진하는 불도저 소리를 듣지 못해서 덤프트럭 브레이크가 파열되어서 사람이 기계에 깔렸다. 초보 운전자가 몬 트럭이 절벽으로 구르는 일도 다반사였다. 어떤 사고는 너무 처참해서 수습조차 힘들었다. 다이너마이트 오발 사고. 발파 기술이 없는 사람이 4건에 건드렸다. 도화선 길이를 잘못 계산해서 도망치기 도전에 폭발해버린 사고도 있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났다. 현장에는 괴담이 돌았다. 콘크리트 칠 때 사람이 같이 묻혔다더라. 교각 기둥 속에 사람이 들어있다더라. 사실 여부를 떠나 그만큼 죽음이 가까이 있었다는 공포의 표현이었다. 죽은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대부분 20대, 30대였다. 가난했다. 시골에 있는 부모님께 돈 붙이려고, 동생들 학비 벌어보려고, 혹은 배고픔을 면해보려고. 그 험한 공사판에 제 발로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산업전사라 불렸다. 군번 없는 군인이었다. 국가는 그들에게 훈장을 주지 않았다. 대신 노인봉투와 약간의 사망보상금을 줬다. 그 돈은 남은 가족들의 생명줄이 되었다.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금강휴게소 맞은편 언덕. 그곳에 가면 높이 33m의 탑이 하나 서 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순직자 위령탑. 그 앞에는 희생자 77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1970년 7월 7일 화려한 개통식 날, 대통령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만세를 불렀지만 유가족들은 이 탑 앞에서 오열했다. 어떤 노모는 아들의 이름을 어루만지며 쓰러졌다. 어떤 아내는 남편의 이름 앞에서 말을 잃었다. 어린 자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의 이름 앞에서 절을 했다. 그들의 눈물은 샴페인보다 작고 환호성보다 무거웠다. 그때 사람들은 말했다. 이 도로는 피로 닦은 길이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물리적인 사실이었다. 시멘트와 아스팔트 사이사이에 그들의 피와 땀이 섞여 굳어 있었다. 1970년대 한국 경제의 급성장, 한강의 기적. 그 빛나는 성취 아래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신화를 이야기한다. 박정희의 결단, 정주영의 돌파력. 물론 대단했다. 그들이 없었다면 시작조차 못했을 일이다. 하지만 그 영웅들의 서사시 밑바닥에는 이름 없는 조연들의 비극이 깔려 있다. 그들이 없었다면 결단은 망상이 되었을 것이고 돌파력은 객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몸으로 때우고 목숨으로 막아냈기에 지도가 바뀔 수 있었다. 지금 우리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린다. 시속 100km. 음악을 듣고 에어컨 바람을 쐬며 편안하게 지나간다. 금강휴게소에 들러 우동 한 그릇 먹고 경치 좋다고 감탄하며 사진을 찍는다. 하지만 한 번쯤은 기억해야 한다. 그 휴게소 건너편 언덕에 누가 잠들어 있는지.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이 아스팔트가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고 깔린 것인지. 그들은 영웅이 되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다. 그저 살고 싶어서. 잘 살아보세 노래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죽도록 일하다가 정말 죽어버린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풍요는 그들이 미리 지불한 목숨값 위에 서 있다. 부채감.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졌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낸다고 끝난 게 아니다. 우리가 내야 할 진짜 통행료는 그들에 대한 기억과 감사함이다. 77개의 별. 그들은 지금도 고속도로를 내려다보고 있다. 자신들이 닦은 길 위로 수많은 자동차가 끊임없이 달리는 풍경을. 그 풍경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에필로그. 지도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다. 1970년 7월 7일 개통 테이프가 끊어졌다. 그리고 세상이 뒤집혔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시간이었다. 서울에서 부산, 기차로 12시간, 국도로 15시간. 하루를 꼬박 버려야 갈 수 있던 그 거리가 4시간 30분으로 단축되었다. 물리법칙이 깨진 것 같은 충격이었다. 아침에 서울에서 해장국을 먹고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점심 회를 먹는다. 오후에 업무를 보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저녁 뉴스에 맞춰 귀가한다. 전국 1일 생활권. 신문 일면을 장식한 이 단어는 혁명이었다. 대한민국의 생활 시계가 농경사회의 느릿한 박자에서 산업사회의 빠른 박자로 강제 조정되었다. 사람들은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버스를 보며 경악했다. 미국에서 수입한 그레이하운드 버스. 에어컨이 나오고 화장실이 딸린 그 거대한 버스가 시속 100km로 질주하는 모습은 미래 그 자체였다. 길이 뚫리자 피가 돌기 시작했다. 아니, 돈이 돌기 시작했다. 강원도의 배추가 심심한 상태로 서울시장에 깔렸다. 부산항에 도착한 수입 원자재가 반나절이면 구로공단 공장 앞에 도착했다. 물류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공장들은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구미 전자단지, 울산 석유화학단지, 포항 제철소,
이 거점들이 경부고속도로라는 하나의 파이프로 연결되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이 비로소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출 드라이브에 가속도가 붙었다. 컨테이너 트럭들이 밤낮 없이 부산항으로 내달렸다. 1970년 10억 달러를 간 넘겼던 수출액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도로가 남긴 진짜 유산은 경제 수치 따위가 아니다. 정신의 변화였다. 하면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패배주의의 극복. 그것이야말로 경부고속도로가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하지만 그 후로도 패배주의는 끈질기게 대한민국을 괴롭혔다. 고속도로 개통 직후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 계획이 나왔다. 그때 경제부총리 김학렬은 대통령 면전에서 말했다. 카카, 지하철 만들면 나라 망합니다. 서울 땅 다 파헤치면 전쟁 나면 어떡합니까? 1980년대 초 서울 올림픽 유치를 신청할 때 국무총리 남도구가 말했다. 올림픽 하면 나라 망합니다. 남미 국가들 보십시오. 빚더미에 앉습니다. 1990년대 경부고속철도 KTX들을 놓자고 했을 때도 인천공항을 짓자고 했을 때도 항상 똑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너무 이르다. 돈 낭비다. 나라 망한다. 그들은 엘리트였고 합리적인 지식인이었다. 그들의 계산기로는 항상 불가능이 정답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계산기를 부수며 전진했다. 만약 그때 1960년대 말 세계은행의 말을 듣고 고속도로를 포기했다면, 야당의 말을 듣고 옥수수나 사 먹었다면 지금의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필리핀이나 태국과 비슷한 수준에서 도토리 키 재기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경부고속도로는 증명했다. 인프라가 수요를 만든다는 것을. 미친 짓이라 불리는 도전이 역사를 바꾼다는 것을. 142달러의 나라가 감행했던 도박. 그 도박은 대성공이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길 위를 달린다. 서울 요금소를 빠져나가는 수많은 자동차들. 명절이면 꽉 막히는 귀성행렬. 휴가철마다 떠나는 여행객들. 그리고 쉴 새 없이 물건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들. 이 분주하고 시끄러운 풍경이야말로 1968년 그 가난했던 시절의 아버지들이 피땀 흘려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잘 사는 나라의 모습일 것이다. 아스팔트 바닥 아래 잠든 77인의 영혼, 그리고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청춘들.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 빚을 갚는 길은 하나뿐이다. 기억하는 것. 이 길이 공짜로 생긴 것이 아님을. 가난을 끊어내기 위해 맨손으로 산을 옮기고 지도를 바꿨던 그 치열했던 시대를 잊지 않는 것. 428km. 그것은 도로의 길이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뀐 거리였다. 이상, 대한의 그날 경부고속도로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